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택 경기 지표 개선에 힘입어 소폭 올랐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유럽 안정화기구가 예정대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46억 유로 규모의 단기 국채를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8월 들어 발생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원자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원자재 VL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유통업체 홈데포 영업망을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미국 가전시장 공략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2부에서 살펴볼 이슈는요, 프랜차이즈 시장의 문제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지난주 QE3에 힘입어서 급등하다가 이번 주 들어 조정을 겪었던 뉴욕 증시, 오늘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가 개선된 점, 그리고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 발표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덕분에 주택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희소식으로 증시가 소폭 올랐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0.1% 오르면서 13,577.96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한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0.15%, 4.82포인트 올라가면서 3,182.62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12%, 1.73포인트 올라 1,461.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지난 이틀간의 약세를 뒤로하고 반등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주택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35% 오르면서 5,888.48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그보다 약간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59% 상승하면서 7,390.76을 나타냈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 역시 0.54% 상승하면서 3,531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주요 지수들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상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 중앙은행의 경제 부양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9%, 108.44포인트 급등하면서 9,232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4% 올라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067.83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역시나 꽤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1.16%, 239.98포인트 올라 2841.9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련되는 내용을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예, 일본의 경기 부양책과 미국의 주택 지표 개선 등이 발표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다 빠르고 규모가 커서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뉴욕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별 기금을 10조엔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기금을 국채와 단기 재정 증권을 사들이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던 게 스페인 정부가 추가 긴축 의지를 보이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유럽 지수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 라오이 스페인 총리는 의회에서 재정 적자 감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스페인 정부의 의지가 증시에 반영되면서 상승장을 견인한 것입니다. 또 미국 주택 경기 지표 개선이 하반기 경제 성장률 반등의 기대감으로 작용돼서 상승의 요인이 됐었는데요. 예, 미국의 주택 판매, 신축, 집값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미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8월 중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에 비해서 7.8%나 상승해서 연간으로 환산한 주택 판매 수도 482만 채로 예상보다 40만 채 이상 높았습니다. 또 상무부가 발표한 주택 신축도 전월 대비 3.2% 증가했고 단일 가구 주택 착공도 5.5%나 증가했습니다. 주택 판매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중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은 18만 7,400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펀더멘털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 경기 회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반등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 지표 개선이 오늘 국내 장에도 호재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상 머니국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재무부가 유럽 안정화 기후가 예정대로 10월 8일에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10월 8일 출범일이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독일 의회가 헌재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유럽 안정화기구 설립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택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전미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8월 중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에 비해 7.8% 증가했고 상무부가 발표한 8월 중 주택 착공 건수도 전달에 비해 2.3% 증가해 7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회복세가 하반기 기대되고 있는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46억 유로 규모의 단기 국채를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는 35억 유로의 12개월 단기 국채를 지난달보다 0.235% 낮은 금리에 발행했고 10억 8천만 유로의 18개월 국채도 0.263% 낮아진 금리에 팔았습니다. 이는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발표 후 금리가 낮아져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가와 금값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원자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이른바 원자재 DLS가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서부 텍사스유는 7.2%, 두바이유는 9.6% 상승했습니다. 금값도 한 달 만에 10.3%나 뛰었습니다. 더욱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직접 투자는 변동성이 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투자 상품으로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인 원자재 DL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자재 DLS는 원자재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로 직접 투자와는 달리 일정 부분 하락해도 원금 손실이 제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자재 DLS 시장은 5월 121억 원이던 청약 규모가 2달 만에 3배로 증가해 7월에는 362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9월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며 벌써 553억 원이 청약됐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DLS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내려가면 원금 손실을 보는 원금 비보장형인데다 만기가 1년에서 5년으로 장기 상품입니다. QE3라든지 이런 확장적 통화 정책에 의해서 통화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기대감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자재 흐름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 최은진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주택용품 유통업체 1위를 달리고 있는 홈데포와 손을 잡습니다. 삼성전자와 업계는 삼성전자가 홈데포 영업망을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가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경기 불황에도 30대 기업들은 채용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순이익이 급감한 기업들이 오히려 채용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완한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하반기 30대 기업들이 채용할 것으로 예고한 구직자 수는 6만 600여 명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과 채용 규모 확대 비율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의 올해 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50%와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규모는 한 자릿수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채용 등 지출을 줄여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겁니다. 반면 지난해에 비해 순이익이 감소한 LG그룹은 올해 채용 인원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SK와 포스코 등도 규모를 확대해 인재 확보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이 앞선 경제 흐름을 반영하는 후행 수치인 만큼 지금보다는 내년이 우려된다고 경고합니다. 당분간 우리 경제의 어떤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에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취업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금융당국의 차단 의제에도 불구하고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당국이 조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 보험, 증권 등 30개 금융회사에 인력을 파견해 펀드 판매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 뒤 문제가 있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고객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판매 비율까지 제한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창 인기를 끌었던 태블릿 PC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노트 등 5인치 스마트폰들이 태블릿 PC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볼 때 이용되기도 하고 교실에서는 공책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태블릿 PC 이용은 쉽게 눈에 띌 만큼 보편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태블릿 PC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태블릿 PC 가입자 전월 대비 증감률은 지난 5월의 경우 5.2%, 6월은 3.4%, 7월은 1.8%로 추이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은 5인치 스마트폰이 태블릿 PC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PC보다 휴대성이 뛰어난 데다 5인치 화면이 보는 즐거움마저 더해주고 있습니다. 쓰다 보면 오히려 더 5.3인치가 화면 더 크고 동영상이라든지 콘텐츠 보는 거라든지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1 등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고 있지만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태블릿 PC는 좀 안 돼요, 판매가. 노트 10.1 같은 경우도 3G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지금 보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거를 소매 쪽에서 어차피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법인적으로 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 4인치, 5인치 등 각양각색의 스마트폰 출시로 국내 태블릿 PC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2부에서 준비한 이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사례를 조사한 바 있죠. 질서가 많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본사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맹점주들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오늘 살펴볼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가맹 본사로부터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요즘 인터넷 카페 등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피해 사례 그리고 피해 유형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에 한 12여만 개 되던 가맹점들이 201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7만 개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그 분쟁,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2008년도에 한 300건이 되는 것이 2011년에 거의 배로 한 700여 건 정도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이 일어나 보니까 결국은 피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니까 허위 과장 광고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서 가맹금을 받은 후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인테리어를 특정 업체만 설치하도록 지정하거나 강요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정 물품을 구입 강요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가 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최근에 나타난 형태들은 그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인근 가맹점에다가 바로 옆에 설치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리뉴얼 강요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장 이전을 하거나 매장 확정을 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계약 갱신과 연계해서 강요하는 사례가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광고나 판촉 비용을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맹점주들이 제시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사업을 접는 것도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접으려 할 때 각종 위약금, 시설비 등등에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공정 사례가 좀 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의 그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별개로 물론 독립사업자지만 같이 동반 성장한다는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는 그 가맹점의 도움 없이는 또 성장할 수 없는 거고요. 역으로 가맹점도 가맹본부의 도움 없이는 발전 없이는 자신도 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만큼 비용도 부담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제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해 사례, 아까 영업지역 문제, 리뉴얼 문제, 광고 판촉 비용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모범 거래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영업지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빵 같은 경우에는 500m 이내에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도 4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광고 판촉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맹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광고 판촉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몇 개 업종에 대해서 이제 가맹점 간 거리 제한을 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참 편의점 상황도 아주 열악한 것 같습니다. 한 골목에 편의점이 몇 개씩 들어있고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도 몇 개씩 있는데 이 업종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장의 다른 브랜드가 진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일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같은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다가 동일한 브랜드를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정대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존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 인한 가맹본부 전체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동일 브랜드, 영업지역 어떤 거리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모범 거래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자발적으로 지켜지도록 권고하는 사항인지 아니면은 그 계약서에 담아서 어떤 법적 효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맹본부와 협의를 해서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와 가맹점과 체결하게 되는 가맹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면 권고 사항인 거죠?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반영하게 되면
이 내용을 모범거래 기준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예. 가맹사업거래법 우리 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요. 예. 가맹점주는 이 계약 위반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고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약서에 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기준을 아무리 잘 마련했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으면 뭐 효과가 없을 텐데요. 사후 관리 혹은 뭐 조사 과정에서 또 한계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맹점만 하더라도 17만여 개고요. 예. 가맹본부만 하더라도 3천여 개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맹사업거래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인력은 공정 인력만 불과 5-5명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나 시정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고 근본적인 의식이 좀 전환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장에서 우수한 가맹본부만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과장님 문제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수한 그 프랜차이즈 얘기를 하셨는데 공정위가 현재 가맹점이 많은 프랜차이즈를 우수하다고 보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 가맹점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좀 페널티를 주는 방식도 물론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 현재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획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동반성장 협약 체계를 좀 유도를 하고요. 예. 이 협약 체계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저희들이 공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가맹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가맹본부들이 어떤 가맹본부들이다라는 정보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가맹본부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공개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지금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대기업 상대로 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계란으로 뭐 바위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쉬운 방법이 없을지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제도에 마련된 게 분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일단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본사가 분쟁조정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조정 거부하게 되면 공정위로 그것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법적 해결 장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오늘 과장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프랜차이즈 사업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계획들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그 의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동반성장 협약 체계를 기본적으로 좀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이제 좀 더 남게 되고 여리의 가맹본부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장기적인 피해 사례도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대책들 좀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이렇듯 최근에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시장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런 갈등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남서울대학교 융합비즈니스 산업협력 전화선 교수 전화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비 창업자분들 많이 컨설팅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가장 많은 문의는 이제 자기 개점한 상권에 대해서 양질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좀 추천해달라 이런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 시 가맹점주들이 초기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 이제 계약을 할 때 일단은 좀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소형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계약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랑 계약을 할 때 약간 기준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소형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부의 어떤 재무 건전성 이런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계약금을 노린 사기도 있고 또 가맹본부가 도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형 그런 부분의 자료들은 잘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공정위 홈페이지에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뭐 자본금 규모, 매출 규모 이 정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직까지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그 공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공시하도록 좀 이렇게 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행포, 부당한 강요들 이런 부분이 좀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사실 양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라 한다면은 일단은 바잉 파워에 의해서 시중 구매 단가보다 식자재라든지 이런 유통 제품들을 비싸지 않게 유통하는 게 사실 대원칙입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 세계 유소 이제 큰 피자 프랜차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치즈를 매입을 해서 각 전국의 각 국의 치즈를 유통함으로 해서 많이 치즈 단가를 굉장히 싸게 유통하는 이제 좋은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불거지는 문제들은 이런 거 외에도 실제 프랜차이즈의 어떤 허위 과장 광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본사 입장에서는 시작을 할 때 실제 이런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매출을 사실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기획을 했었으나 프로모션 대행사 업체 선정 등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불거지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렇게 양자의 입장이 약간 이제 부딪히는 경우는 소비자의 컴플레인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일단은 고객센터 CS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다음에 슈퍼바이징이 제대로 되었는 문제는 본사가 해결하고 또 슈퍼바이징이 제대로 되었으면 가맹점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가맹점이 정가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더 가맹점에 정가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속에도 또 허와 실이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규제, 한계점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으실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선택할 때도 서형과 대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대형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품 건전성이 이제 확보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가맹점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도 서 있는 업체들인데 지금 대부분 규제들이 대형업체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가맹점 피해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대형업체하고 그러니까 양으로 봤었을 땐 대형업체가 더 많지만 가맹점 대비 피해 사례 비율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소형업체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기준을 바꿨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형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또 기준을 만들어서 소형, 대형 어차피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어디건 있는 거니까 이런 각자에 맞는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가맹점이 잘 돼야 가맹본부도 잘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지만 상생의 방안 좀 얘기해 주시죠. 결론은 사실 소통입니다. 실제 이전에는 사실 없었지만은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압박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앞서 나가는 프랜차이즈들은 보통 슈퍼바이징을 통해서 가맹점을 관리를 하고 또 가맹점과의 또 별도의 소통하는 대화 채널을 열어놓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여기 소통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소통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이제 가맹점들이 공정에 신고한다기보다는 일단 자체적으로 브랜드 내세계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소통이 일단은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비 창업자 혹은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은 처음 가맹점 선정,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정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이 가맹점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오고 수익이 생각만큼 안 나올 때 사실 또 공정위를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결정하기 전에 자기 상권에 사실 맞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기 상권에 정확히 맞는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후에도 무조건적으로 공정위의 문제점을 제기한다기보다는 가맹본부와 소통을 통해서 일단 내부의 문제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그 브랜드 자체가 더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상호 신뢰 가지고 사업하는 것들을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융합비즈니스 산학협력 전화성 교수 연결해서요. 프랜차이즈 산업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저희가 갑자기 전화 연결을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택경기지표 개선에 힘입어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주택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재무부는 유럽 안정화 기후가 예정대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3차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원화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46억 유로 규모의 단기 국채를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연말까지 유가 $100 안정을 목표로 원유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전하는 글로벌 마감 시황 듣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지난주 QE3에 힘입어서 급등하다가 이번 주 들어 조정을 겪었던 뉴욕 증시, 오늘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가 개선된 점, 그리고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덕분에 주택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희소식으로 증시가 소폭 올랐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지수 모두 비슷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0.1% 13.32포인트 상승해서 13,577.96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0.15% 올라 3,182.62, S&P 500 지수 0.12% 1.73포인트 올라 1,461.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지난 이틀간의 약세를 뒤로하고 반등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주택 지표가 개선된 점, 그리고 일본 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35% 소폭 오르면서 5,888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그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0.59% 43.07포인트 올라서 7,390.76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0.54% 19.13% 오른 3,531.8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 역시 좋았습니다. 주요 지수들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상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중앙은행의 경제 부양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9% 108.44포인트 급등하면서 9,232.21을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4% 올라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역시나 급등했습니다. 1.16% 239.98포인트 올라서 2841.91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택경기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증시 중반 매매가 많아지면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일본의 경기부양책과 주택경기 지표 개선이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주택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전미중개인협회가 발표한 8월 중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에 비해 7.8% 증가했고 상무부가 발표한 8월 중 주택 착공 건수도 전달에 비해 2.3% 증가해 7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회복세가 하반기 기대되고 있는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 재무부가 유럽 안정화 기후가 예정대로 10월 8일에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10월 8일 출범일이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독일의회가 헌재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유럽 안정화 기구 설립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로 원화값 상승이 예상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죠. 올해 4분기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김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는 3차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원화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거 풀린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면
원화 수요가 증가해 환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2차 양적 완화가 시행되는 동안 1,150원대였던 환율은 1,0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값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환율은 당분간 안정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수출이 부진한 데다 달러가 원자재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원화 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자원 보유국들의 통화를 강세에 유지시키고 국내 같은 경우 경기 회복이 좀 중국 경제 이런 경제 수출 증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돼야만이 원화 강세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4분기 환율은 1,100원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100원에서 1,150원 정도의 박스권에서 환율이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조치로 대규모의 달러가 풀렸지만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원화값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예상입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스페인이 46억 유로 규모의 단기 국채를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는 35억 유로의 12개월 단기 국채를 지난달보다 0.235% 낮은 금리에 발행했고 10억 8천만 유로의 18개월 국채도 0.263% 낮아진 금리에 팔았습니다. 이는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발표 후 금리가 낮아져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연말까지 유가 100달러 안정을 목표로 원유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원유 추가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사우디가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세가 보이면서 유가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가 공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 중이죠. 경기 불황에도 30대 기업들은 채용수를 늘렸는데요. 순이익이 급감한 기업들이 오히려 채용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한은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하반기 30대 기업들이 채용할 것으로 예고한 구직자 수는 6만 600여 명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과 채용 규모 확대 비율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삼성과 현대차의 올해 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50%와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규모는 한 자릿수가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채용 등 지출을 줄여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겁니다. 반면 지난해에 비해 순이익이 감소한 LG그룹은 올해 채용 인원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SK와 포스코 등도 규모를 확대해 인재 확보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이 앞선 경제 흐름을 반영하는 후행 수치인 만큼 지금보다는 내년이 우려된다고 경고합니다. 당분간 우리 경제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에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취업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가계부채를 현 상태로 놔두면 2년 안에 시장 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작년 말 국민 처분 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84.7%이지만 증가율이 3%대로 2014년 4분기에는 100%를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 한국이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내수 소비가 회복되지 않아 재정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직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갖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전직 부총리, 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연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경륜 있는 전직 경제 관료들로부터 고견을 듣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급등한 틈을 타서 최대 주주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정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들 종목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대선 출마 발표 기자회견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갔습니다.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인 미래산업은 오전장에서 11% 이상 급등했지만 11시 구간 급락으로 돌아서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갔습니다. 미래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회된 물량은 2,500만 주가량으로 지분율이 8.24%나 됩니다. 액면가 수준인 500원 부근에서 움직이던 미래산업이 테마주로 부각받으며 3배 이상 급등하자 주식을 판 겁니다. 갑자기 시장에서 최대 주주가 전체적 지분을 다 팔아서 지금 우리 사주가 최대 주주가 된 건데 이런 것들은 흔치는 않죠. 우리 사주가 최대 주주인. 다만 그 왜 최대 주주가 팔았냐 요거는 뭐 개인적인 이슈가 충분히 될 만한 상황이라서. 최대 주주였던 정문술 씨는 미래산업의 창업주로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안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는 장 마감 후 최대 주주의 지분율 감소 공시를 내놨습니다. 하루 동안 보유 지분의 2.35%를 팔았습니다. 주주로서의 권리와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엠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대부업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대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관계자는 9개 대부업체 대표들이 어제 서울 대부금융협회에 모여 대부업체 고객들이 대출 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부업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정보를 의뢰해 이틀에서 3일 정도 후에 우편으로 받았으나 이제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유가와 금값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이른바 원자재 DLS가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서부 텍사스유는 7.2%, 두바이유는 9.6% 상승했습니다. 금값도 한 달 만에 10.3%나 뛰었습니다. 더욱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직접 투자는 변동성이 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투자 상품으로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인 원자재 DL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자재 DLS는 원자재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로 직접 투자와는 달리 일정 부분 하락해도 원금 손실이 제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자재 DLS 시장은 5월 121억 원이던 청약 규모가 2달 만에 3배로 증가해 7월에는 362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9월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며 벌써 553억 원이 청약됐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DLS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내려가면 원금 손실을 보는 원금 비보장형인데다 만기가 1년에서 5년으로 장기 상품입니다. QE3라든지 이런 확장적 통화 정책에 의해서 통화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기대감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자재 흐름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가운데 한국제미 고객 만족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4, 5위에 오르며 판매 지상주의에 서비스는 뒷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서비스 조사는 정비 접수의 편의성과 서비스 센터의 내외관 시설 환경, 차량 입고에서 출고까지의 서비스 절차, 차량 수리 후 결과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창 인기를 끌었던 태블릿 PC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노트 등 5인치 스마트폰들이 태블릿 PC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서점에서 책을 볼 때 이용되기도 하고 교실에서는 공책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태블릿 PC 이용은
쉽게 눈에 띌 만큼 보편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태블릿 PC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태블릿 PC 가입자 전월 대비 증감률은 지난 5월의 경우 5.2%, 6월은 3.4%, 7월은 1.8%로 추이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은 5인치 스마트폰이 태블릿 PC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블릿 PC보다 휴대성이 뛰어난 데다 5인치 화면이 보는 즐거움마저 더해주고 있습니다. 쓰다 보면 오히려 더 5.3인치가 화면 더 크고 동영상이라든지 콘텐츠 보는 거라든지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1 등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고 있지만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태블릿 PC는 좀 안 돼요, 판매가. 노트 10 같은 경우도 3G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지금 보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거를 소매 쪽에서 어차피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법인적으로 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 4인치, 5인치 등 각양각색의 스마트폰 출시로 국내 태블릿 PC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내수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준중형차를 불황타게 돌파구로 삼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전략 판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나연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준중형차 시장을 놓고 업체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합니다. 준중형차는 전체 자동차 부문 중 25%가량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매층을 겨냥한 신차들로 생애 첫 차 구매는 물론 향후 잠재 구매 고객층을 두텁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아차는 K3를 출시하면서 젊은 층에 맞춰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에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젊은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 자체가 실용적이고 기능적이기 때문에 그 실내나 각종 편의 사양들은 고객들이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레이아웃을 잡고 디자인의 세부 사항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다 기아차는 내년에 K3의 5도어 해치백 모델과 2도어 쿠페 모델, 터보 모델 등 20, 30대 구매 비중이 높은 차량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르노 삼성의 USM3도 패밀리 세단의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스포츠 세단 성향을 가미해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현대차도 하반기 중 기존 아반떼의 쿠페형 버전인 아반떼 쿠페를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2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 이슈로 공정한 사회가 떠오른 적이 있죠.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받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나눈 얘기에서도 등장을 했듯이 프랜차이즈 업계뿐만이 아니라요. 어느 시장이든 광자의 논리에만 좌우되지 않고 지배되지 않는 그런 문화, 우리 시장에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